비행기를 타기 직전 아내는 남편이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임신한 비서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떠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배신의 고통 속에서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변호사와 가족에게 연락하여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모든 재산을 동결시킨 것이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무일푼이었고 낯선 나라의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했다. 한때 피해자였던 아내의 차갑지만 용감한 복수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들어서는 사람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로즈마리와 함께 볶은 마늘과 버터의 향기였다. 반짝이는 강남 스카이라인에 불빛을 비추는 통유리창을 배경으로 박서윤은 마치 자신의 왕국에 있는 여왕처럼 보였다. 이탈리아 가구부터 벽에 걸린 예술작품에 이르기까지 넓은 집의 구석구석은 호화로움을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에게 진정한 분은 주방에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메쉬드 포테이토와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인 한우 체크살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 고가의 레드 와인 한 병이 아직 불을 붙이지 않은 두 개의 촛불 옆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5년. 국내 최연소 CEO 중 한 명인 이강준과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그 5년 동안 서윤은 남편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녀는 가족 소유의 아트갤러리에서 유망한 경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으며 이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다. 복잡한 기업 세계에서 돌아온 강준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었다. 완벽해. 그녀는 뜨거운 접시에 스테이크를 담으며 혼잣말을 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강준은 중요한 싱가포르 출장으로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울 예정이었다. 한 달 동안 그의 미소를 볼 수 없고 밤에 그를 안을 수 없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줄 수 없었다. 그가 몹시 그리울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던 때를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화려한 결혼식으로 이어진 열정적인 로맨스였다. 강준은 신사적이고 다정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녀를 지극히 사랑했다. 혹은 그녀는 항상 그렇게 믿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자기야, 그녀는 기쁘게 소리치며 문으로 달려가 그를 맞았다. 강준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잘생긴 얼굴은 하루 종일의 업무로 약간 지쳐 보였다. 그는 가죽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서윤을 힘껏 껴안았다. 왔어, 여보. 냄새 좋은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네. 그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여느 때처럼 열정이 가득한 키스였다. 하지만 키스가 길어질수록 서윤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차가운 전류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강준은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무언가 가려져 있고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피곤해? 서윤이 가슴속 불안감을 애써 떨치며 물었다. 이리 와, 저녁 준비 다 됐어. 물론이지, 기다리기 힘드네. 강준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잠시 그가 들고 있던 태블릿으로 향했다. 샤워만 빨리 하고 올게. 당신을 위해 상쾌하게. 그는 다시 그녀에게 키스했다. 이마에 하는 짧은 키스였다. 그가 침실로 걸어 들어가기 전에 서윤은 거실에 남겨져 남편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상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썼다. 강준이 그냥 피곤한 것이라고. 다가오는 출장 때문에 생각이 많은 것이라고. 강준은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유리 커피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서윤은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그녀는 촛불을 켰다. 분위기를 더 로맨틱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불들은 껐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 갑자기 강준의 태블릿 화면이 켜졌다. 알림 메시지였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해야 했다. 남편의 사생활이었다. 하지만 알림에 뜬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채아, 김채아, 그의 새로운 비서실장이었다. 강준에 따르면 그녀는 아름답고 젊고 처리가 매우 뛰어났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 아직 열어보지 않은 메시지 한 줄이 있었다. 서윤은 자신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훔쳐보았고 그녀가 읽은 단어들은 마치 단검처럼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기대돼. 자기야. 자기야.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손이 차가워졌다. 우리의 새로운 삶, 자기야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읽었을 거야. 다른 맥락이 있을 거야. 샤워기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급히 일어섰지만 무릎이 후들거렸다. 그녀가 준비한 완벽한 저녁 식사는 식탁에서 그녀를 비우는 듯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괴물이 진짜인지 알아야만 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들의 드레스룸으로 걸어갔다. 내일 여행을 위해 준비된 강준의 여행 가방이 벤치 위에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지퍼를 열었다. 위에는 그녀가 정성껏 다리고 접어둔 옷들이 있었다. 정장, 폴로 셔츠, 평상복.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옷들 아래에서 그녀는 갈색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여행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만두라고 거실로 돌아가 아무것도 못 본 척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는 봉투의 내용물을 꺼냈다. 처음 본 것은 비행기 티켓이었다. 이름은 이강준, 목적지는 싱가포르 창의공항. 맞았다. 그가 그녀에게 말한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뒤에 또 다른 티켓이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티켓을 집어들었다. 목적지는 같았다. 날짜도 같았다. 항공편 번호도 같았다. 하지만 이름이 박서윤이 아니었다. 그곳에 적힌 이름은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김채아였다. 그녀는 마치 불에 댄 듯 티켓을 떨어뜨렸다. 티켓들은 부드러운 카펫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벽에 기댔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참기 위해서였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키스, 포옹, 사랑해라는 말들. 출장은 거짓말이었다. 그것은 도피였다. 그리고 그녀 5년 동안의 그의 아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여자는 그가 버리려는 여자였다. 그녀는 허공을 응시했다. 한때 그녀에게 기쁨을 주었던 강남의 불빛들은 이제 그녀의 어리석음을 심판하는 눈처럼 보였다. 그녀의 낙원이었던 펜트하우스는 차가운 감옥이 되었고 그곳의 여왕이었던 그녀는 이제 죄수일 뿐이었다. 서유는 샤워실 문이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강준이 끝났다는 신호였다. 순식간에 그녀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바닥에서 티켓들을 재빨리 집어들어 무심하게 봉투에 다시 넣고 옷들 밑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마치 관을 닫는 것처럼 여행 가방의 지퍼를 닫았다. 그녀가 드레스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허리에 수건만 두르고 있었다. 머리는 아직 젖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던 바로 그 미소였다. 이제 그 미소는 독약 같았다. 여보, 거기서 뭐해? 머리가 아파서. 서윤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갈라지고 약했다. 하지만 강준의 귀에는 아마도 그저 피곤하게 들렸을 것이다. 갑자기 너무 아파. 강준이 즉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걱정스러웠다. 그가 그녀의 이마를 만졌다. 열은 없는데 약 먹을래? 서윤은 그의 손에서 얼굴을 피했다. 그의 손길은 피부를 태우는 불처럼 느껴졌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쉴게. 저녁은 미안해 자기야. 내일 떠나기 전에 만회할게. 모든 단어가 투쟁이었다. 소리치지 않기 위한, 뺨을 때리지 않기 위한,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모든 고통과 분노를 쏟아내지 않기 위한 투쟁. 그래, 알았어 여보. 푹 쉬어. 강준이 말했다.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밤을 망쳤기 때문이었다. 나 혼자 먹을게. 그는 방을 나가기 전에 그녀의 뺨에 키스했다. 침실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 그녀의 무릎이 꺾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등은 문에 기댄 채였다. 소리도 흐느낌도 없었다. 오직 눈물만이 연이어 흘러내렸다. 모든 꿈을 씻어내는 조용한 눈물에 비었다. 그들의 침실 바닥에서 그들의 결합으로 가능해진 호화로움 속에서 서유는 극심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 방의 구석구석에는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추억은 거짓말로 얼룩졌다. 갑자기 그들의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교회는 하얀 꽃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그녀를 제단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강주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할게.
서윤아.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말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어. 기쁠 때나. 씁쓸한 웃음이 그녀의 목에서 터져 나왔다. 강준이 아는 것은 오직 기쁨뿐이었다. 그녀가 주는 편안함, 지지하는 아내가 주는 편안함, 항상 깨끗하고 따뜻한 음식이 준비된 집이 주는 편안함. 그녀는 일어섰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다. 그녀의 시선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그들의 결혼 사진으로 향했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두 사람. 완벽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사랑으로 가득 차 보였다. 거대한 거짓말. 조금 전 느꼈던 슬픔은 서서히 불타는 분노로 바뀌었다.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증오 때문이었다. 그녀는 은색 액자에 담긴 사진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강준의 미소 짓는 얼굴을 노려보았다. 사기꾼의 얼굴, 배신자의 얼굴, 오랫동안 참아왔던 비명과 함께 그녀는 사진을 벽에 던졌다. 깨지는 유리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조각들은 램프 불빛 아래서 반짝이며 바닥에 흩어졌다. 마치 그녀의 산산조각, 난 마음의 파편들처럼. 숨을 헐떡이며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언니의 번호를 찾았다. 그녀는 동맹이 필요했다. 여보세요, 서윤아. 웬일이야? 늦었는데. 언니 수진이 전화기 너머에서 대답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큰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몇 시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고통이 담긴 소리였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우는 거야?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언니? 그녀는 다시 울음을 터뜨리기 전에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다. 강준 씨 때문이야?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어? 흐느낌 사이로 서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블릿, 메시지, 2장의 비행기 티켓, 그것이 출장이 아니라 비서와의 도피라는 진실. 전화기 저편에서 수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서윤이 모든 분노를 쏟아낼 때까지 기다렸다. 서윤이 말을 마쳤을 때 긴 침묵이 흘렀다. 언니, 나 어떡해? 서윤이 물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너무 아파. 내 말 잘 들어, 서윤아. 수진이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패배자처럼 울지 마. 울어. 그래, 오늘 밤 다 쏟아내. 하지만 그러고 나면 싸우는 거야. 넌 아빠가 불쌍한 희생양이 되라고 키우지 않았어. 언니의 말은 그녀의 불타는 감정에 쏟아진 차가운 물과 같았다. 그 말은 그녀의 영혼을 꿰뚫었다. 언니가 옳았다.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가 힘없이 대답했다. 아빠가 항상 하시던 말씀 기억해. 수진이 말을 이었다. 싸움에 나설 땐 가장 큰 무기를 가져가야 한다고. 혼자 싸울 순 없어. 서윤아. 도움이 필요해. 갑자기 서윤은 무언가를 기억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눴던 대화였다. 그들의 회사가 직면했던 법적 다툼에 관한 것이었다. 만약 불가능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야. 법정의 악마. 하지만 마지막에 웃는 건 그 사람이지. 최건우 변호사. 최건우 변호사. 그 이름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언니, 끊어야겠어. 서윤이 말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 안에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분노의 불꽃이 아니라 결의의 불꽃. 전화를 끊고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손가락이 검색창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최건우 변호사. 결과가 나타났다. 그가 이긴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에 대한 기사들이었다. 중년의 한 남자 사진. 진지한 얼굴. 누구의 영혼이라도 꿰뚫어볼 수 있을 것 같은 날카로운 눈. 그의 로펌은 강남의 테헤란로에서 가장 명망 있는 곳 중 하나였다. 그녀는 그의 사무실 연락처를 찾았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아마도 자동 응답기만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었다. 몇 번 신호가 가고 나서 누군가 받았다. 명인 법무법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동 시스템의 형식적인 목소리였다. 그녀는 교환원을 위해 0번을 눌렀다. 다시 녹음된 목소리가 나왔다. 저희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듣지 않았다. 삐 소리 후에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어두운 노트북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부은 눈, 젖은 뺨. 하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새로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말했을 때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빌딩으로 들어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마치 천근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밖의 밝은 햇살은 그녀의 마음을 감싼 어둠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곳은 강준의 세계였다. 유리와 강철, 그리고 높은 꿈의 세계. 이제 그녀는 아내가 아닌 적으로서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명인 법무법인은 40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차갑고 조용한 로비가 그녀를 맞았다. 모든 것이 흰색, 검은색, 회색으로 꾸며져 있었다. 미니멀리즘. 벽에 붙은 명인 민감이라는 한자로 된 거대한 로고 외에는 장식이 없었다. 그곳은 힘과 무감정을 외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손님. 예약하셨습니까? 접수원이 물었다. 미소는 전문적이었지만 따뜻함이 없었다. 어젯밤에 최건우 변호사님께 연락드렸습니다. 박서윤입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 버튼을 눌렀다.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서윤 사모님. 최 변호사님께서 곧 모시겠습니다. 현대적인 가죽 소파에 앉아있는 동안 서윤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마치 교장실에 불려가길 기다리는 학생 같았다. 벽에 걸린 시계의 매초는 망치가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만약 이 변호사가 그녀를 믿지 않으면 어쩌지? 만약 그가 그녀를 그저 이야기를 지어내는 절박한 아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박서윤 사모님. 격식을 차린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반투명 유리문에서 나왔다. 그 사람이겠지. 최건우입니다. 최건우 변호사는 그의 사무실에 있는 어두운 마호가니로 만든 거대한 책상 뒤에 서 있었다. 그가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할 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의 사무실은 로비만큼이나 차가웠다. 정돈되고 깨끗하며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다. 마치 모든 것 위에 있다는 상징처럼. 커피, 아니면 물. 그가 제안했다. 목소리는 바리톤이었고 직설적이었다. 물 주세요. 서윤이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는 물 한 잔을 건네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회전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에 손을 모으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진지하고 날카로운 눈은 마치 그녀의 존재의 모든 섬유질을 분석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가 시작했다. 제 음성 사서함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남기셨더군요. 어떤 종류의 도움을 원하십니까, 박 사모님? 박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형식적이었고 그들 사이에 거리를 두었다. 동정의 기미는 없었다. 이것은 단지 거래일 뿐이었다. 서윤은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태블릿의 메시지부터 그녀가 발견한 2장의 비행기 티켓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애썼다. 하지만 기억은 아직 생생했고 고통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최건우는 그저 듣고만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거나 하지 않았다. 그는 돌벽 같았다. 서윤이 말을 마쳤을 때 긴 침묵이 흘렀다. 아직도 그를 사랑하십니까? 최건우가 갑자기 물었다. 서윤은 깜짝 놀랐다. 그녀가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거나 법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네? 당신 남편 말입니다. 아직도 그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반복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깜빡이지 않고. 그 질문은 뺨을 맞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아직도 사랑인가? 아니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인가? 제 생각에 그 사랑은 어젯밤 그가 저에게서 훔쳐간 것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건우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가 듣고 싶었던 대답인 것처럼. 좋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분노로 접근하면 모든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가 서윤이 각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가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대가라. 그가 감옥에 가길 원하십니까? 명성이 망가지길? 아니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길 원하십니까? 그의 말은 직설적이고 거의 잔인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욕망의 가장 어두운 버전을 마주하게 만들고 있었다. 잠시 동안 전문적인 가면 뒤에서 최건우는 박서윤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보았다. 한때 자신을 산산조각 냈던 똑같은 고통, 똑같은 배신,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그녀의 눈은 그에게 익숙했다. 그는 몇 년 전 거울에서 그것을 보았다. 그는 재빨리 그 기억을 떨쳐버렸다. 이건 단지 일이다. 이건 단지 사건일 뿐이다. 모든 것, 서윤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이제 단호했다. 그가 혼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기분을 느끼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이상한 반짝임이 최건우의 눈을 스쳐 지나갔다. 감탄이나 아마도 흥미 같은 것이었다. 그는 의자에 기댔다. 그에게 위임장을 써준 적이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서윤은 망설였다. 네. 약 1년 전에요. 사업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가 없을 때 서명해야 할 것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도록요. 저는 전적으로 신뢰하며 서명했어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당신에게 하나를 주었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냉소적인 미소가 최건우의 입가에 번졌다. 공평함. 흥미롭군요. 박 사모님. 당신이 신뢰의 표시라고 생각했던 그 종이가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것입니다. 서윤은 이해하지 못했다. 최건우는 일어서서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위임장은 당신에게 명시된 문제에 대해 그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은행 계좌, 재산, 투자를 포함해서요. 그가 하늘 위에서 그의 새로운 삶을 향해 평화롭게 날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기에서 그를 위한 모든 문을 천천히 닫을 것입니다.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차가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가 싱가포르에 착륙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를 무일푼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계획은 간단하지만 잔인했다. 완벽했다. 그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복수였다. 조금 전 느꼈던 두려움은 이상한 희망으로 바뀌었다. 마침내 그녀는 무기를 가졌고 그녀 앞에 있는 이 사람, 이 얼음 같은 변호사가 그녀를 위해 그 무기를 휘두를 것이었다. 최건우는 서류로 가득 찬 폴더와 값비싼 만년필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는 서윤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깜빡이지 않았다. 준비되셨습니까? 사모님, 다음 이틀은 서윤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시간이었다. 매 시간은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다. 최건우의 지도 아래 그녀의 날들은 은행, 방문, 재무상담사와의 회의, 그리고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률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녀의 손은 서명하느라 거의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만년필 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고통이 아니라 커져가는 힘을 느꼈다. 각각의 서명은 순교자 아내인 박서윤으로부터 멀어지는 한 걸음이었고 마땅히 자신의 것을 되찾는 여자 박서윤이 되는 한 걸음이었다. 은행 지점장들에게 동결 명령이 제고스트 신호를 받는 정확한 시간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세요. 1분도 빠르거나 늦어서는 안 됩니다. 최건우가 차 안에서 마지막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전화로 명령했다. 서윤은 옆에서 조용히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강남의 빌딩들은 거대한 파수꾼처럼 그녀의 비밀스러운 준비를 지켜보는 증인처럼 보였다. 두렵습니까? 최건우가 전화를 끊고 물었다.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이에요. 마치 무대 위의 배우가 마지막 장면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으로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어요.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최건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웠다. 매일 밤 그들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 강준을 마주하는 것. 그에게 미소 짓고 그를 돌보고 싱가포르에서의 중요한 사업, 거래에 대한 그의 거짓말을 듣는 것. 그녀의 모든 미소는 인내심의 시험이었다. 그의 모든 손길은 그녀가 견뎌야 하는 모욕이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이 그녀의 평정심을 시험했다. 그녀의 시어머니, 이 회장 부인인 홍 여사가 저녁 식사를 위해 도착했다. 날카로운 눈초리와 항상 치켜 올라간 눈썹을 가진 여자로 처음부터 그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윤아, 그녀가 말했다. 뺨에 키스를 했지만 눈은 그녀를 살피고 있었다. 집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강준이가 긴 비행을 떠나기 전에 보러 왔고 네가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식탁에서의 긴장감은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 출장,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거니, 강준아?
홍 여사가 스테이크를 자르며 물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 강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것은 회사의 향후 10년 확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 서윤아,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돌아섰다. 한 달 동안 혼자 남겨지는 게 슬프지 않니? 그와 함께 가야지. 아내의 자리는 남편 곁이야. 서윤은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님. 하지만 집을 돌보고 여기에서 강준 씨를 지원하기 위해 저도 여기에 필요해요. 지원. 홍 여사가 비웃음 섞인 투로 반복했다. 식탁 밑에서 서윤은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문자 메시지였다. 그녀는 최건우에게서 온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몰래 훔쳐보았다. 계획대로만 해. 넌 할 수 있어. 그 간단한 메시지는 방패와 같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더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님. 강준 씨에 대한 제 지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밤은 위선으로 가득 찬 꿈처럼 지나갔다. 다음 날, 강준이 떠나는 날. 강준이 마지막 짐을 싸는 동안 서윤은 침대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모든 움직임, 모든 옷 접는 것은 그의 배신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를 여행 가방에 넣었다. 넥타이를 정리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심한 아내의 역할을 했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얼음이었다. 보고 싶을 거야, 강준이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뒤에서 껴안았다. 그녀는 목에 그의 숨결의 온기를 느꼈다. 예전에는 이 느낌이 그녀를 진정시켰다. 이제는 구역질이 나고 싶었다. 나도, 그녀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거기서 조심해. 걱정 마, 여보. 이것도 우리를 위한 거야.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 그녀는 웃고 싶었다. 그가 말하는 미래는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여자와 함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참았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그들은 인천국제공항에 있었다. 거대한 항공편 정보 게시판에는 강준의 항공편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싱가포르행 대한항공 K643편, 정시. 매분이 고통이었다. 강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윤아, 여기서 잘 지내. 항상 전화해. 그가 말했다. 그의 눈은 위선으로 가득했다. 물론이지. 그녀가 대답했다. 사랑해.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기 전에 속삭였다. 거짓말로 가득 찬 키스. 의미 없는 키스. 그녀는 그의 키스에 응했다. 마지막 연기였다. 이것은 부부로서의 마지막 키스였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의 서명이었다. 나도 사랑해.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흘 만에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사랑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자신을 사랑했다. 대한항공 K643편 싱가포르행 최종 탑승 안내입니다. 강준은 그녀를 놓아주었다. 가야겠어, 여보. 갈게. 그는 손에 든 짐을 들고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가 승객들의 흐름에 섞여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그녀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우는 시간은 끝났다. 그녀는 공항 밖으로 걸어나갔다. 각 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웠다. 차에 타자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가 보내야 할 단어는 단 2개뿐이었다. 모든 것을 바꿀 2단어. 그녀는 최건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가 떠났어요. 서윤은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바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차의 시동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멀리서 활주로가 보였다. 그녀는 거대한 강철새가 이륙하기를 기다렸다. 남편을 그녀에게서 멀리 데려가고 마침내 그녀에게 자유를 줄 비행기.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하는 것을 보았을 때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감쌌다. 5년간의 사랑이 허무하게 끝난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다. 그녀가 꿈꿨던 가족이 이제 단지 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우세한 감정이 하나 있었다. 승리감. 비행기가 하늘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눈물 속에서 미소가 서서히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진짜 미소. 며칠 만에 첫 진짜 미소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번호만 있었다. 한 번 신호가 가고 나서 익숙한 바리톤 목소리가 받았다. 최건호입니다. 서윤입니다. 그가 떠났어요. 서윤이 전화기 저편에서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서윤은 하늘에 남은 작은 점을 보았다. 그녀 과거의 마지막 흔적.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내쉬면서 모든 무게를 내려놓았다. 건우 씨,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이제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에요. 수만 피트 상공. 비즈니스 클래스 객실안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부드러운 조명, 끝없이 흐르는 샴페인, 그리고 무적이라는 느낌. 우리를 위하여 이강준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의 맞은편에는 김채아가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기쁨과 승리감으로 반짝였다. 그녀도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자기야,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문제는 없어. 랑준이 장담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채아야. 모든 것의 시작. 오늘은 싱가포르, 내일은 전 세계. 곧 당신도 이 여사가 될 거야. 채아의 미소는 더욱 넓어졌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속삭였다. 서윤 씨는 냉소적인 미소가 강준의 입가에 번졌다. 서윤이, 괜찮을 거야. 강한 여자니까. 그리고 우리가 싱가포르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때가 되면 그녀가 뭘 하든 너무 늦을 테지. 그는 창밖 아래의 두꺼운 구름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남겨둔 세상을 내려다보는 신처럼 느껴졌다. 8시간의 비행은 꿈과 같았다. 그들은 영화를 보고 웃고 미래를 계획했다. 아름다운 교회의 살집, 아이가 다닐 학교. 그가 그곳에 세울 사업, 모든 것이 완벽했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착륙했을 때 공기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의 새로운 집에 온 걸 환영해, 자기야. 강준이 공항 밖에서 채아를 껴안으며 말했다. 그들은 호텔로 가는 리무진을 탔다. 유명한 마리나 베이 샌즈가 내려다 보이는 5성급 호텔. 이것이 그들이 꿈꾸던 시작이었다. 화려한 로비에서 강준은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갔다. 팔은 여전히 채아의 어깨에 둘러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강준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요. 그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이강준 고객님.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접수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보증금을 위해 신용카드를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강준은 의기양양하게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꺼내 건넸다. 여자가 카드를 받아 기계에 긁었다. 그녀는 화면을 보았고 미소가 살짝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긁었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카드가 거절된 것 같습니다. 그녀가 마치 그를 위해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조용히 말했다. 강준은 웃었다. 거절? 불가능해요. 그 카드는 한도가 없어요. 다시 해보세요. 여자는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혹시 다른 카드가 있으신가요? 짜증이 강준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약간 창피했다. 옆에 있던 채아는 안절부절못했다. 그는 지갑에서 다른 신용카드를 꺼냈다. 여기, 이걸로 해보세요. 여자가 그것을 긁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도 거절됩니다, 고객님.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강준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망설이며 접수원은 제안했다. 은행에 전화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고객님? 강준은 옆으로 비켜섰다. 얼굴은 분노와 창피함으로 붉어졌다. 그는 은행에 전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기도 전에 연이은 이메일 알림이 들어왔다. 여러 은행에서 온 것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첫 번째 것을 열었다. 제목, 계좌 알림. 이강준 고객님께 귀하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제출한 법적 서류에 따라 귀하의 예금 및 당좌 계좌가 동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는 또 다른 것을 열었다. 제목, 신용카드 해지. 귀하의 끝자리 8826 신용카드가 즉시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계좌 동결, 자산 보류, 접근 거부. 단어들이 화면에서 튀어나와 그를 반복해서 찔렀다. 손이 떨렸다. 그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그의 수십억 원, 사라졌다. 잔액 0원.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가 속삭였다.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채아가 물었다.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무시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있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단 한 사람. 서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는 아내의 번호를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했다. 모두 음성 사서함으로 바로 연결되었다. 젠장, 서윤아, 받아. 그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개의치 않고 전화기에 소리쳤다. 그는 다시 시도했지만 신호가 가기도 전에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 서윤의 번호에서 온 것이었다. 드디어 그는 재빨리 열었다. 긴 설명, 화난 메시지 무엇이든 기대했다. 하지만 메시지는 짧았다. 세 단어, 그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그를 외국의 화려한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게 한 세 단어. 왕국 없는 왕, 돈 없는 CEO, 도망칠 곳 없는 배신자. 문자의 내용은 새로운 삶을 즐겨. 승리는 이상한 맛이 났다. 처음에는 달콤했지만 혼자가 되면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그 후 며칠 동안 한때 그녀의 감옥이었던 펜트하우스는 광대한 공허함이 되었다. 침묵은 거의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강준의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문자도 없었다. 그녀가 만든 혼란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최건우로부터의 업데이트였다. 강준이 필사적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지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갑자기 모든 재산이 사라진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서윤은 이겼지만 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았을까? 어느 날 오후 그들의 드레스룸 한가운데 서서 그녀는 과거의 유령들을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큰 검은 쓰레기 봉투를 가져왔다. 하나씩 그녀는 옷장에서 강준의 옷을 꺼냈다. 모든 옷에는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정장, 일요일마다 입었던 그가 가장 좋아하는 폴로 셔츠, 그들의 기념일에 그녀가 선물한 값비싼 캐슈미어 스웨터, 그녀는 아직도 천에 배어있는 그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한때 그녀를 진정시켰던 향기. 하지만 이제는 약간의 메스꺼움을 유발했다. 그녀는 무자비하게 옷들을 검은 봉투 안에 넣었다. 각각의 조각은 마치 그녀가 버리는 그들의 삶의 일부인 것 같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다 마른 것 같았다. 그녀가 느낀 것은 차갑고 단호한 정화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이강준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그녀가 그의 신발을 상자에 넣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멈칫했다. 누가 방문할까? 그녀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가 피오를 통해 내다보았다. 누구인지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최건우 변호사가 서 있었다. 평소에 어두운 정장을 입고 진지한 얼굴이었지만 그가 들고 있는 것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한 손에는 서류 가방, 다른 한 손에는 큰 피자 상자 2개. 최 변호사님, 서윤이 놀라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그냥 건우라고 부르세요. 사무실 바뀌잖아요.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형식적이었다. 서명하셔야 할 서류 몇 가지를 가져왔고 생각해보니 그가 피자 상자를 살짝 들어 올렸다. 배부른 상태에서 법률 서류에 서명하는 게 낫죠. 서윤은 작은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고마워요, 건우 씨. 들어오세요. 그는 안으로 들어와 즉시 거실 한가운데에 있는 검은 봉투들과 상자들을 알아차렸다. 바쁘신 것 같네요. 쓰레기 좀 버리려고요. 서윤이 간단하게 대답했다. 최건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커피 테이블에 피자를 내려놓았다. 어디에 앉을까요? 서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의 웅장한 식탁은 피자를 먹기에는 너무 형식적이었다. 바닥이 어떨까요? 그녀가 망설이며 제안했다. 최건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재킷을 벗었다. 조심스럽게 소파에 놓고 바닥에 앉았다. 등을 소파에 기댔다. 서윤도 그렇게 했다. 침묵 속에서 피자를 먹는 동안 서윤은 기분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조용했지만 최건우의 존재는 그곳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 같았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가 마침내 피자 한 조각을 삼킨 후 물었다. 괜찮아요. 서윤이 대답했다. 침묵에 익숙해졌어요. 침묵은 평화가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죠. 최건우가 마치 혼잣말을 하듯 말했다. 그가 그녀를 보았다. 당신에게는 어느
쪽입니까? 서윤은 생각했다. 지금은 아마도 둘 다일 거예요. 최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이거 고마워요, 건우 씨. 서윤이 피자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모든 도움에 대해서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당신에게는 더 개인적인 것 같아요. 단지 일이 아닌 것처럼요. 긴 침묵이 흘렀다. 최건우는 창밖 도시의 불빛을 멀리 바라보았다. 슬픔의 흔적이 그의 눈을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시작했다.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다. 제가 배신 사건을 극도로 싫어하는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서윤은 얼음 같은 변호사 뒤에 한때 상처받았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당신은요, 최건우가 마치 화제를 바꾸려는 듯 그녀에게 돌아섰다. 지금 훨씬 강해 보이네요. 그래야만 하죠. 서윤이 말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거기서 그를 만난 이래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최건우의 입가에 번졌다. 넓지는 않았지만 진짜였다.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서윤 씨. 구석에서 울 수도 있었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싸우기로 선택했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가 그녀를 서윤 씨라고 부르고 그 미소를 띤 것은 서윤의 가슴에 이상한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평화는 갑자기 깨졌다. 문을 두드리는 크고 연속적인 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어서 초인종이 멈추지 않고 울렸다. 소리는 거칠고 집요했다. 서윤과 최건우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둘 다 의아해했다. 서윤은 천천히 일어섰다. 누구일까요? 그녀는 문으로 다가가 피오를 통해 내다보았다. 조금 전 느꼈던 따뜻함은 갑자기 얼어붙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문 밖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홍 여사의 얼굴은 단지 화난 것이 아니었다. 불타오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서윤은 움찔했다. 잠시의 평화는 거친 노크 소리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최건우를 바라보았다. 눈은 질문으로 가득했다. 그는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의미 있는 고개를 끄덕임으로 대답했다. 마치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서윤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예상대로 홍 여사의 얼굴은 곧 터질 듯한 폭풍 같았다. 인사도 없이 그녀는 서윤을 살짝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아들을 찾는 듯 거실을 샅샅이 훑었다. 강준이는 어디 있니?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가 소리쳤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분노로 가득했다. 아드님은 여기 안 계세요, 어머님. 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거짓말쟁이. 이게 다 내 짓인 거 알아. 이 뱀 같은 년. 우리가 너를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데려왔는데 이게 네가 우리에게 보답하는 방식이야? 우리를 강탈하는 거? 모든 단어는 비난이었고 질책이었다. 그 순간 최건우가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다시 재킷을 입고 서윤과 시어머니 사이에 방패처럼 다가섰다. 홍 여사는 낯선 사람을 보고 멈칫했다. 당신은 또 누군데 가족 일에 끼어드는 무례한 자식이야? 저는 최건우입니다. 박서윤 사모님의 변호사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그리고 홍 여사님께 상기시켜드리자면 제 의뢰인이 한 모든 일은 합법적이며 당신의 아들이 직접 서명한 문서를 사용하여 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최건우의 자신감은 노부인을 잠시 침묵하게 만드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다시 불타올랐다. 우린 아직 안 끝났어. 서윤아. 그녀가 위협했다. 서윤을 가리키며 내가 너를 파멸시킬 거야. 내 이름과 내 가족 전체의 이름을 망칠 거야. 모두에게 네가 도둑이고 절박한 여자라는 걸 보여주겠어. 넌 누굴 건드리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그 말을 하고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떠났다. 닫히는 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윤은 떨며 남겨졌다. 그녀는 벽에 기댔다. 조금 전 보여주었던 힘은 갑자기 사라졌다. 서윤 씨, 최건우가 불렀다.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웠다. 괜찮아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못하겠어요, 건우 씨. 제 가족, 그녀가 그들을 끌어들일 거예요. 최건우가 다가왔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이건 더 이상 간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당신 시어머니는 강력한 적수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완전히 짓밟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생각하는 듯 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완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진짜 적은 강준 씨와 함께 있는 그 여자입니다. 그는 서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는 김채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비밀. 어떻게요? 서윤이 물었다. 제가 아는 사립탐정이 있습니다. 그 분야 최고죠. 그에게 파헤치게 할 겁니다. 만약 그 여자가 숨기고 있는 더러운 비밀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과 불안한 기다림의 일주일. 어느 날 오후 최건우가 전화해서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서윤이 도착했을 때 최건우는 이미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 위에는 큰 갈색 마닐라 봉투가 놓여 있었다. 도착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봉투를 그녀 쪽으로 밀며 떨리는 손으로 서윤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언뜻 보기에는 채아가 쇼핑몰을 걷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평범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다음 사진들을 보면서 차가운 전류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이 사진들에는 채아가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 남자였다. 강준이 아니었다. 더 젊고 잘생긴 남자. 그리고 그가 채아의 허리를 감싸는 방식으로 보아 그들의 관계는 친구 이상임이 분명했다. 사진들은 강준과의 여행 몇 주 전에 찍힌 것들이었다. 그녀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서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그것보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최건우가 말했다. 턱이 굳어 있었다. 그는 사진들 아래에 있는 서류 폴더를 가리켰다. 보고서를 읽어보세요. 서윤은 보고서를 펼쳤다. 채아의 삶에 대한 정보였다. 그녀의 가족, 이전 직업, 과거 연인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한 클리닉의 실험실 결과 사본이었다. 탐정이 클리닉 내부 소수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최건우가 설명했다. 산전 보고서입니다. 정기 혈액 검사죠. 서윤은 세부사항을 보았다. 거기에는 김채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결과가 있었다. 혈액형 B+. 거기에는 이상한 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옆에는 탐정의 손글씨 메모가 있었다. 대상, 김채아, 혈액형 B+, 알려진 관계자 이강준, 혈액형 O+. 이해가 안 돼요, 건우 씨. 서윤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최건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종이 한 장과 펜을 들었다. 그는 정보를 적었다. 이강준 O+, 김채아 B+. 그는 서윤을 보았다. 눈은 진지했다. 서윤 씨, 학창시절 생물학 시간에 혈액형에 대해 배우셨나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O형 혈액형을 가진 부모와 B형 혈액형을 가진 부모는 최건우가 마치 아이에게 가르치듯 천천히 설명했다. AB형 혈액형을 가진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B형이나 O형만 가능합니다. 탐정의 소스에 따르면 채아의 뱃속 아기의 양수 검사 결과는 AB형이었습니다. 단어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서윤이 완전히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리고 그녀가 이해했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아이, 그녀의 가정을 파괴한 원인이 된 아이, 강준이 그녀를 버리고 선택한 아이, 강준의 아이가 아니었다. 최건우가 일어섰다. 주먹은 책상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그의 차분한 표정은 서윤이 지금껏 본 적 없는 불타는 분노로 바뀌었다. 퍼즐의 모든 조각이 갑자기 제자리를 찾았다. 사진 속 남자, 혈액형, 돈. 그가 휴대폰을 들고 재빨리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윤이 떨리는 전화기를 받았을 때 전화기 너머 최건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변호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끔찍한 진실을 발견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서윤 씨, 사무실로 돌아오세요. 지금 당장요. 이걸 보셔야 해요. 건우 씨, 이게 뭐예요? 이해가 안 돼요. 서윤 씨, 그가 잘났다. 목소리는 그녀가 들어본 적 없는 진지하고 무거웠다. 이건 더 이상 돈에 관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사기에 관한 것도 아니고요. 그는 심호흡을 했다. 모든 것을 바꿀 단어들을 내뱉기 전에 당신은 그냥 속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잠에서 깼을 때 강준을 맞이한 것은 낡고 축축한 카펫 냄새였다.
5성급 호텔의 푹신한 침대는 시드니의 낯선 교외에 있는 싸구려 모텔의 딱딱하고 삐걱거리는 매트리스로 바뀌었다. 오페라 하우스의 웅장한 전망은 곰팡이 쓴 벽과 시끄러운 거리가 보이는 창문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삶이었다. 지옥. 2주 동안 그들은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다. 그들이 가져온 약간의 현금은 거의 바닥났다. 그가 전화했던 모든 친구와 사업 파트너들은 갑자기 바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때 모든 문을 열었던 이강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저주가 되었다. 아직도 안 돼? 욕실에서 채아가 물었다. 그녀는 낡은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한때 밝았던 얼굴은 짜증과 분노로 바뀌었다. 아직 시도 중이야. 강준이 소리치며 다시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다. 젠장, 엄마조차도 내 전화를 안 받아. 뭘 기대했어? 채아가 씁쓸하게 말했다. 아마 내 그 악마 같은 아내가 모두에게 등을 돌리라고 설득하고 있겠지. 이건 내 잘못이야, 강준아. 너무 순진했어. 나를 탓하지 마. 강준이 반박하며 전화기를 침대에 던졌다. 누가 그렇게 서둘러 떠나자고 했어? 누가 우리의 새로운 삶이 기대되라고 했지? 이게 그거야, 채아야. 행복해? 채아가 다가왔다. 눈이 번뜩였다.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녀는 약간 부풀어 오른 배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이제 뭐야? 우리를 버릴 거야? 나는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방법을 찾고 있어. 무슨 방법, 강준아?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거? 우리가 여기서 고통받는 동안 내 아내는 내 돈으로 즐기고 있어. 우리 돈으로. 채아의 한때 달콤했던 목소리는 이제 독으로 가득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서서히 그의 눈앞에서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다. 처음으로 작은 의심이 강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만약 서윤만이 이 이야기의 악당이 아니라면? 진실의 무게는 서윤을 거의 짓눌렀다. 그녀는 최건우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서류와 사진들이 그녀 앞에 흩어져 있었다. 복잡한 범죄의 증거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된 파괴였다. 범죄 조직, 조직적 사기. 최건우가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을 깨고 말했다. 사기, 공모. 이것들은 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서윤은 관자놀이를 짚었다. 터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가 해외로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강준 씨를 멀리 보내야 했어. 그들의 목표는 강준 씨만이 아니었어요. 서윤 씨, 최건우가 말했다. 목소리는 진지했다. 이 씨 가문의 전 재산, 강준 씨가 열쇠였고 아이는 미끼로 사용된 거죠. 죄 없는 아이가 더러운 게임에 이용되었다. 강준에 대한 서윤의 분노는 갑자기 연민으로 바뀌었다. 그는 속였다. 그렇다. 하지만 강준은 단지 속인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속았다. 더 큰 계획에 조리되었다. 그녀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다. 불안해하며 그녀는 최건우를 보았고 그는 받으라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윤 씨. 채아예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달콤하며 거의 친구 같았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서 서윤은 뱀의 차가움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서윤이 단호하게 물었다. 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채아가 대답했다.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소문 들었어요. 거기서 꽤 바쁘셨다면서요. 자산 동결 탐정 고용. 꽤 투사시네요. 그렇죠? 서윤은 굳어졌다. 그녀가 알고 있었다. 그들이 조사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가 나를 겁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쉿, 채아가 말을 잘랐다. 나는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서윤 씨. 부탁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돌려주세요. 아시잖아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확신하세요? 채아가 물었다. 목소리가 갑자기 심각해졌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기자들이 많거든요. 아세요? 이야기를 만드는 건 쉬워요. 예를 들어 남편을 비방해서 돈을 빼앗으려는 절박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더 좋은 거물급 사업가
당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큰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박씨 가문의 이름을 영원히 더럽힐 만한 그 위협은 서윤의 가장 큰 약점을 직접적으로 찔렀다. 그녀는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부모님, 그들의 이름, 그들의 명예, 그것이 가져올 수치심. 우리 가족을 끌어들이지 마.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어. 당신에게 달렸어요, 서윤 씨. 채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결정은 당신 몫이에요. 돈을 돌려주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적으로 만든 나를 후회하게 만들어줄게요. 그 후 채아는 전화를 끊었다. 서윤은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머리를 쥐어뜯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승리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비시키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건우 씨, 우리 가족. 그녀가 흐느껴 울었다. 나 때문에 그들이 망가지게 둘 순 없어요. 그녀는 최건우를 보았다. 눈은 패배감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보여주었던 힘은 갑자기 사라졌다. 포기할래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걸 줄래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최건우는 그녀가 모든 것을 쏟아낼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는 그녀가 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조금 진정되었을 때 최건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단단하고 안심시키는 손길이었다. 서윤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동의를 기다리며 그가 그녀의 항복 결정이 옳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며. 하지만 최건우의 눈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로 가득했다. 연민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아니요,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잠시 동안 그들 주위의 세상은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말을 이었다.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싸움입니다. 최건우가 내뱉은 말은 마치 서윤을 악몽에서 깨우는 강한 뺨따기 같았다. 우리 싸움입니다. 두 단어, 우리. 당신이 아니라. 그녀는 올려다보았다. 눈물은 여전히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절망은 서서히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최건우는 그녀 앞에서 있었다. 벽처럼 견고하게.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 위에 있었다. 순식간에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동맹이 되었다. 어떻게요?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어떻게 그들과 싸우죠? 그들은 제 가족을 해칠 거예요, 건우 씨. 그들은 할 수 있어요. 최건우는 손을 떼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사무실의 큰 창문으로 걸어갔다. 아래에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그의 손은 주머니에 있었다. 그들 같은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그들의 오만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서윤이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과거로부터의 고통의 흔적. 그들은 이미 당신의 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포기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실수하는 겁니다. 그가 다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얼굴 절반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서윤은 익숙한 씁쓸함을 보았다. 왜 이 사건이 저에게 개인적인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가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말을 이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숨은 멎는 것 같았다. 몇 년 전, 최건우가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꿰뚫고 먼 기억을 향하고 있었다. 저도 당신의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죠. 성공적인 경력, 아름다운 집, 그리고 저를 깊이 사랑하는 아내. 씁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죠. 그녀는 저를 속였어요, 서윤 씨. 강준 씨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요. 하지만 더 나빴어요. 모든 것이 너무 늦을 때까지 몰랐어요. 어느 날 밤, 비가 몹시 내리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가 사고를 당했다고. 각각의 단어는 마치 최건우가 들어올리는 무거운 돌 같았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차에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죽었어요. 사무실의 침묵은 거의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최건우의 이야기는 공기를 베는 날카로운 칼 같았다. 이제 서윤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의 눈에 차가움, 그를 둘러싼 벽, 불의에 대한 그의 분노. 모든 것은 깊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 비롯되었다. 그때 저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가 고백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법에, 일에 제 자신을 묻기로 선택했어요. 법정에는 규칙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으니까요. 현실 세계에는 없는 것이죠.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다. 당신이 제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당신에게서 과거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통, 분노, 외로움. 그래서 당신이 포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당신이 포기한다면 그것은 저도 그때 포기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최건우에게 다가갔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단순한 손길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모든 동정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최건우는 그의 팔에 닿은 그녀의 손을 보았고 그리고 나서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순간 그들의 공유된 고통 속에서 새로운 연결고리가 형성되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넘어서는 이해. 결심이 최건우의 눈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다시 단호했다. 우리는 그들의 오만함을 그들에게 맞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큰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모든 서류를 다시 펼쳤다. 하지만 이제 느낌이 달랐다. 이것은 더 이상 방어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격을 위한 계획이었다. 그들은 자정까지 일했다. 각 각도를 연구하면서 그들의 머리는 거의 맞닿았다. 한때 단순한 희생자였던 서윤은 이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다. 아이디어를 내고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최건우는 그녀에게서 수년간의 순종으로 가려져 있던 지성과 용기를 보았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최건우가 말했다. 그는 종이 한 장에 그들의 계획을 그렸다. 우리는 그들의 위협이 통했다고 믿게 할 겁니다. 당신이 합의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게 할 겁니다. 평화제에? 서윤이 물었다. 정확합니다. 저는 홍 여사의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공식적인 회의를 요청할 겁니다. 당신, 강준 씨의 어머니, 강준 씨, 그리고 채아, 합의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가족 회의.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인 줄 알고 굴에 들어갈 겁니다. 자신들이 사냥감이라는 것을 모른 채 서윤이 덧붙였다. 결심의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거의 아침이었다. 최건우는 서윤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차 안에서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서윤이 조금 전 느꼈던 무게는 이상한 희망으로 바뀌었다. 차가 그녀의 아파트 앞에 멈췄을 때 서윤은 즉시 내리지 않았다. 최건우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마치 둘 다 그 밤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건우 씨. 서윤이 침묵을 깼다. 법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최건우가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은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서 부드러웠다. 감사할 것 없어요. 이제 쉬세요. 마지막 전투를 위해 힘이 필요할 겁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문을 열려고 할 때 최건우가 다시 말했다. 서윤 씨. 그녀는 돌아섰다. 조심하세요. 그 말들은 간단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에서 서윤은 더 깊은 의미를 느꼈다. 전문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진정한 걱정. 그녀의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고통으로 무감각해졌던 그녀의 심장은 갑자기 이상한 두근거림으로 뛰었다. 설렘. 한편 차 안에서 최건우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이씨 가문의 변호사 번호를 눌렀다. 누군가 받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갑고 전문적으로 돌아갔다. 이 변호사님, 최건우입니다. 제 의뢰인 박서윤 사모님께서 이제 합의를 논의할 의향이 있으십니다. 가능한 한 빨리 회의를 주선합시다. 그는 전화를 끊고 서윤의 집 창문을 보았다. 무대는 준비되었다. 마지막 함정은 놓였다. 최건우 사무실의 회의실은 차갑고 개인적인 장식이 전혀 없었다. 학살을 위한 완벽한 장소였다. 서윤은 가운데에, 최건우 옆에 앉았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긴 테이블 끝에
그녀의 내면에는 이상한 평화가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변호사 뒤에 숨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왕국을 되찾을 준비가 된 여왕이었다. 적들이 하나씩 들어왔다. 먼저 홍 여사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 거만하게 웃고 있는 남자였다. 서윤의 시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비천한 노예를 마주하는 황제처럼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다음으로 강준이 들어왔다. 그는 초라해 보였다. 마르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이전의 자신감은 명백한 혼란과 절망으로 바뀌었다. 서윤을 보았다. 후회와 분노가 뒤섞인 시선이었지만 그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아. 그녀는 단순한 드레스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약간 부풀어 오른 배를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다. 불쌍한 희생자의 완벽한 이미지. 하지만 그녀의 눈 뒤에서 서윤은 차가운 계산을 보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홍 여사의 변호사가 자신감 있게 앉으며 시작했다. 일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당신 의뢰인의 합의 제안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이씨 가문은 관대하게도 박 사모님께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이강준 씨의 모든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반환하는 대가로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모든 단어는 모욕이었지만 서윤과 최건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최건우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먼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거기서 채아의 쇼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일어섰다. 눈은 참았던 눈물로 붉어져 있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홍 여사를 보았다. 저는 강준 씨를 정말 사랑하고 제가 품고 있는 이 아이, 어머님의 첫 손주가 될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그저 조용한 산뿐이에요. 그런 다음 그녀는 서윤에게 돌아섰다.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서윤 씨, 제가 당신을 아프게 한 거 알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발 우리 아이의 미래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홍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서 들었니? 서윤아? 너는 마음 없는 쓸모없는 여자야. 내 탐욕에 무고한 아이까지 끌어들이고. 서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최건우를 보았다. 최건우가 일어섰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렀다. 벽에 숨겨져 있던 큰 화면이 내려와 켜졌다. 김채아 씨가 사랑과 진실의 문제를 꺼내셨으니 최건우가 말했다. 목소리는 갑자기 얼음처럼 날카로워졌다. 이 사진들로 대화를 시작합시다. 화면에는 채아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키스하고 바에서 껴안고 산책하며 손을 잡고 채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강준은 화면을 보고 그리고 나서 채아를 보았다. 얼굴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채아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몰라요. 다 조작된 거예요. 채아가 방어했다. 정말입니까? 최건우가 물었다. 그렇다면 이 은행 송금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다음으로 화면에는 은행 기록 사본이 나타났다. 역외 계좌에서 사진 속 남자의 계좌로 이체된 거액의 돈. 싱가포르로 떠나기 몇 주 전. 모르는 사람에게는 꽤 큰 금액이군요. 최건우가 덧붙였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홍 여사의 변호사는 더 이상 웃지 못했다. 홍 여사 자신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채아를 보았다. 그리고 이제 최건우가 말했다. 마지막 공연을 위해. 화면에는 두 개의 문서가 나타났다. 강준의 혈액 분석 보고서와 채아의 산전 혈액 검사. 과학에 따르면 유전학은 간단합니다. 최건우가 교수처럼 설명했다. 이강준 씨는 O형 양성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채아 씨는 B형 양성입니다. 그는 그들 각자를 보았다. 매 순간을 길게 끌며 그리고 아기에 대해 수행된 양수 검사 결과에 따르면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아이의 혈액형은 AB형 양성입니다. 최건우는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김채아 씨가 품고 있는 아기는 이강준 씨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침묵은 폭발했다. 채아는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쳤다. 강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은 멍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반응은 홍 여사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채아를 보고 화면의 보고서를 보고 다시 채아를 보았다. 분노, 실망, 수치심이 그녀의 얼굴에 뒤섞였다. 그녀는 서윤만이 속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온 가족이 바보가 되었다. 혼란 속에서 서윤이 일어섰다. 모두가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강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그녀를 파괴한 남자,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불쌍한 희생자인 남자를 쳐다보았다. 강준 씨.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그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눈은 희망을 잃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강준 씨. 서윤이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자유로운 미소. 이건 제 자유예요. 그녀가 그 말을 하자마자 큰 쿵소리가 들렸다. 홍 여사는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사람들이 노부인을 도우려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회의실 문이 열렸다. 평상복 차림의 여성과 함께 2명의 제복 경찰관이 들어왔다. 김채아 씨? 여성 경찰관이 물었다. 조직적 사기 및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위해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채아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가 저항하기도 전에 경찰관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를 방 밖으로 안내했다. 최후의 심판은 끝났다. 몇 주가 지났다. 스캔들의 소음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의 게임에서 새로운 뉴스, 새로운 드라마로 대체되었다. 이씨 가문의 이름은 수치심으로 얼룩졌지만 박씨 가문의 이름은 온전하고 굳건하게 남았다.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팔렸다. 서윤은 부모님 집에 옛방으로 돌아갔다. 강준이 그녀의 삶에 들어오기 전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가득한 곳. 하지만 그녀는 자포자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 즉 자신에게 에너지를 쏟았다. 그녀는 다시 가족 소유의 아트 갤러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단지 취미였다. 이제는 사명이었다. 동남아시아 현대미술의 시장. 동향은 15%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윤이 말했다. 그녀는 회사의 이사회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제안은 유망한 한국 신진 작가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국제 구매자들과 직접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갤러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한때 그녀를 이강준의 아내로만 알았던 이사들은 이제 감탄과 존경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앞에 있는 여성은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리더였다. 하지만 그녀가 정리하고 버려야 할 어제의 조각이 하나 더 있었다. 이혼 서류에 최종 서명하는 날이었다. 그들은 강남의 번잡한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하고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가 먼저 도착했다. 강준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거의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한때 당당하고 오만했던 CEO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는 더 말랐고 값비싼 옷은 헐렁해 보였고 그의 눈은 생기가 없었다. 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서윤아,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약하고 쉬어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서류와 펜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었다. 미안해. 강준이 서류에 서명하면서 갑자기 말했다. 손이 떨렸다.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모든 것을 후회해. 서윤은 그를 쳐다보았다. 한 몇 주 동안 그녀는 이 순간에 무엇을 느낄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분노나 심지어 그의 몰락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느낀 유일한 것은 연민이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남자에 대한 깊은 연민.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의미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그가 서명을 마쳤을 때 서윤은 일어섰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카페 밖으로 과거의 마지막 조각에서 멀리, 그리고 그녀가 이제 통제하는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그날 밤 그녀의 방에서 서윤은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새로운 여성이 그녀를 다시 쳐다보고 있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온전했다. 그녀는 천천히 왼손을 들었다.
싸움의 상징으로 과정 내내 빼지 않았던 결혼 반지는 여전히 반짝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닌 삶의 상기물일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돌렸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손가락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희미한 자국, 깨진 약속의 유령을 남겼다. 그녀는 그 자국을 쳐다보았다.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그것도 사라질 것을 알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안에 넣고 닫았다. 그녀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그녀가 누구인지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녀가 읽기를 마친 책의 한 장일 뿐이었다. 안녕, 이 사모님. 그녀가 자신의 모습에 속삭였다. 안녕, 박서윤. 사무실 창문에서 최건우는 해가 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방금 직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이혼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승인되었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상한 감정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전문적인 만족감과 개인적인 슬픔의 혼합. 사건이 종결되었다. 즉, 그가 서윤을 볼 공식적인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경제 뉴스에서 그녀의 가족 갤러리에서의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읽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보았다. 단지 회복한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높이 날았다. 진심 어린, 억누를 수 없는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몇 달 전 그의 사무실에 들어왔던 여성, 상처받고 두려움에 가득 찼던 여성은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감탄할 만한 여성이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상처가 아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상처도 아물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켜준 여성.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연락처를 스크롤하여 그녀의 이름 박서윤을 찾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런 다음 그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법정에서 어떤 최종 변론보다도 더 긴장되는 메시지였다. 그는 전송을 눌렀다. 박서윤 씨에게 저녁 식사. 이번에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녁 식사입니다. 몇 달 후. 햇빛이 박서윤의 사무실의 큰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이곳은 차가운 강철로 가득 찬 도시 전망을 가진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그녀의 현재 전망은 꽃과 푸른 식물로 가득 찬 정원이었다. 그녀의 가족 소유 갤러리 마당의 중심. 그녀의 사무실은 신진, 작가들의 그림, 다채로운 조각품, 그리고 갓 내린 커피 향기로 가득했다. 이것이 그녀의 세계였다. 그녀 자신이 창조한 세계. 그녀는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미소 짓는 여성. 소셜미디어를 위한 억지 미소가 아니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위한 가짜 미소도 아니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짜 미소. 그녀는 더 이상 황금 세장에 사는 이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로운 여성, 박서윤이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달력의 알림이었다. 최건우와 저녁 7시. 그녀는 다시 미소 지었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대기자 명단이 긴 값비싼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산타워가 보이는 작고 숨겨진 레스토랑이었다. 그곳은 소박했다. 나무와 대나무로 만들어졌고 식물로 둘러싸여 있었다. 공기는 신선했고 분위기는 평화로웠다. 그녀가 먼저 도착했다. 잠시 후 그녀는 최건우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평소에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단순한 리넨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그의 옷에 형식성이 없으니 그는 더 젊어 보였다. 더 다가가기 쉬워 보였다. 미안해요. 차가 좀 막혔어요. 그가 앉으며 말했다. 입가에 미소를 띠며 괜찮아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서윤이 대답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건우 씨. 당신이 수락해줘서 제가 감사해야죠. 최건우가 말했다. 저녁 식사 동안의 대화는 가벼웠다. 그들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더 이상 강준도, 채아도, 소송도 없었다. 대신 그들은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윤은 갤러리에 대한 그녀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최건우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이야기했다. 서윤은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최건우를 발견했다. 돕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진 남자, 오래된 영화를 좋아하는 남자, 간단한 농담에 웃을 줄 아는 남자.
그리고 그가 웃을 때마다 그녀는 그에게 더 빠져들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절벽 근처의 길을 따라 산책했다. 달은 둥글고 밝았다. 그 빛은 고요한 한강 수면 위에 은빛 길을 그렸다. 있잖아요. 서윤이 한강을 바라보며 시작했다. 예전에는 혼자가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았던 것 같아요. 혼자가 되는 것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걷는 것을 멈췄다. 최건우가 그녀를 보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배웠어요. 서윤이 말을 이었다. 때로는 혼자 있을 때만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때로는 완전히 부서져야만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긴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해로 가득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최건우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다시 세우고 있을 때 당신을 완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온전할 때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누군가가 나타나죠. 천천히, 망설임 없이 최건우는 손을 내밀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것을 내밀었다. 초대, 말없는 질문. 서윤은 그 손을 쳐다보았다. 그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안내해준 바로 그 손. 그녀의 수호자의 손. 그리고 이제 친구의 손. 그리고 아마도 그 이상. 그녀는 손을 들어 천천히 그의 손바닥 위에 얹었다. 그의 피부의 따뜻함이 그녀를 통해 흘렀다. 희망으로 가득 찬 전류. 최건우는 그녀의 손가락을 그의 손으로 감쌌다. 가볍지만 의미심장한 손길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손을 잡고 그들은 달빛 아래서 함께 걸었다. 반딧불이가 그들 주위를 춤추었다. 바람은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속삭였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배신의 그림자가 없었다. 더 이상 어제의 고통도 없었다. 오직 서로의 모습과 약점에서가 아니라 강함에서 태어난 사랑의 조용한 약속만이 있었다. 존중과 이해의 기반 위에 세워진 사랑. 기다릴 준비가 된, 아물 준비가 된, 그리고 새로운 날처럼 빛날 준비가 된 사랑. 오랫동안 속아왔지만 결국 고귀하게 싸우기로 선택한 한 아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임신한 내연녀를 싱가포르로 데려가는 것부터 새로운 삶을 꾸리는 것까지 남편의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아내가 변호사와 함께 한 번의 서명으로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고 두 사람은 돈 한 푼 없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인생은 이렇게 가르친다. 악은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선은 아무리 상처받아도 적절한 때에 일으켜 세워진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이 아내의 입장이었다면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남편이 겪은 일이 죗값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견과 감정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